CPI 흥분이 다소 가라앉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최근에 단기간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약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소폭 숨고르기에 들어간 그런 상황인데 자, 다음 주 미국 시장, 우리 시장 어떻게 전개될까요? 자, 최근에 미국 시장은 CPI 때문에 분위기가 훅 달아올랐습니다. 다만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인 발언을 때문에 시장이 조정을 받았는데 그 단초를 제공한 사람이 바로 존 윌리엄스입니다. 연준의 실질적인 이인자인데 이 사람은 최근에 CPI가 긍정적이다. 하지만 우리가 통화 정책을 바꿀 만한 그런 데이터로 볼 수는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여기에다 로레타 메스터나 또는 토마스 바킨 이런 사람들이 이제 거들었죠. CPI 좋게 나왔는데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기에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다. 이런 발언하면서 분위기를 거들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CPI로 살린 그 분위기를 연준의 매파들이 약간 눌러주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경기 지표도 시장이 좀 비우호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시장이 급등했던 이유가 뭐예요? 고용 지표가 좋아지면서 시장이 급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고용 지표 안 좋게 나온 게 시장이 우호적으로 나온 게 잘 살려야 되는데 이번 주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발표했는데 10,000건 정도 감소했어요. 지난번에는 급증을 했다가 이번 주에는 약간 10,000건 정도 감소를 했는데 그래서 22만 건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자, 고용이 급격하게 낮아지지는 않는다. 그래서 뜨거웠던 고용 시장이 아직은 잔 열기가 남아있구나. 이제 이런 시장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서 상승을 제어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에다 결정적인 한 방이 있었죠. 수입 물가인데 전월 대비로는 0.9, 전년 동기 대비로는 1.1 이렇게 수입 물가가 급등을 했다는 이야기죠. 자, 주로 유가 급증이 한몫을 했습니다. 다만 시장이 조정을 빌미를 제공했던 이유는 이 0.9% 내에서 유가 부분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0.7% 정도 상승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수입 물가가 급증하고 이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다시 또 우려감이 제기가 되고 있는 거죠. 자, 일단 수입 물가가 급등을 하게 되면 가장 문제가 앞으로 이제 월 말에 발표되는 PC인데 연준이 이걸 가지고 금리 인하를 결정하거나 이런 흐름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준의 벤치마크 지표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자, 이런 PC가 생각보다 둔화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우려감이 시장에 반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연준에서는 매파적인 발언을 쏟아내고 있고 마침 이제 물가 지표가 나왔는데 이런 부분이 연준의 금리 인하를 자극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다. 이런 것 때문에 미국 시장이 주춤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다만 월마트 실정을 통해서 성장률과 인플레이션이 약간 둔화될 수 있다. 이런 측면은 긍정적이라는 이야기죠. 자, 월마트가 작년에 의해서 올해도 실적이 급증을 했다는 이야기죠. 매출은 6% 늘어나고 순이익은 무려 6배 증가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자, 작년에 의해서 올해도 좋아졌다. 이것은 뭐예요? 소비가 일관되게 좋아지고 있구나. 그래서 소비가 일관되게 좋아지고 어떤 특정한 사람이 뭐 소비를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시장 참여자 전체, 그래서 가게 전체가 고르게 수익이 좀 좋아지면서 월마트 매출이 급등했다. 이렇게 본다면 앞으로 성장률은 좀 좋아질 수 있고 인플레이션 좀 둔화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월마트를 통해서 식품이나 소모품의 가격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자, 그럼 미국은 CPI로 분위기를 잘 살렸어요. 하지만 연준의 매파들이 금리 인하를 약간 누르는 그런 모양새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경기 지표가 그렇게 나오면서 시장도 야, 이거 이러다가 또 고점에 봉착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이 제기가 됐었는데 월마트가 실적이 좋아지면서 앞으로 조금만 더 노력을 하면 성장률도 좀 다시 되살아나고 또 인플레도 좀 잡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미국 시장 내에서도 추가적인 랠리가 나올 것이다. 또는 여기가 한계다. 이런 이제 갑론을박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장 어떻게 전개될까요? 자, 그 키맨은 바로 엔비디아라는 거죠. 자, 다음 주에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은 앞으로 좋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제 엔비디아는 최근에
그 주문에서부터 상품 인도까지 진행이 되는 그 리드 타임이 상당히 좀 긴축이 되고 있다는 거죠. 좁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엔비디아는 매출이 많이 늘어나고 이로 인해서 그래서 1분기 매출을 보면 한 260억 달러 정도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의 기업들이 최근에 실적이 좋게 나와도 향후 실적 가이던스를 나쁘게 내놓으면 주가가 조정을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뭐 2분기 때도 270억에서 280억 달러 정도는 무난하게 매출을 달성할 것이다. 이런 공감대가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로 인해서 움직임이 좋아져야 된다. 제가 지난번에 시장 급락 나왔을 때 테슬라 그리고 엔비디아가 살려야 된다. 이런 말씀 드렸을 겁니다. 자, 지금 엔비디아는 잘 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폭발적인 랠리가 나와야만 미국 시장이 살아나고 이게 우리 시장에 연쇄적인 반응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만약에 엔비디아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지 못하거나 그랬을 때 아니면 그거보다 훨씬 낮아졌다 그러면 당장 같은 날 이제 FOMC 의사록이 공개된다는 이야기죠. 자, FOMC 의사록에서 연준 위원들의 속마음을 알 수 있겠죠. 최근에 미국 증시 흐름을 보면 바이든은 어떻게든 금리를 내리려고 합니다. 파월은 바이든에 동조하는 그런 분위기예요. 대신 약간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연준 위원들은 금리 인상에 대해서 또는 금리 인하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마구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정치적인 성향도 문제고 어떤 우리도 보면 연예인들도 어떤 정치적인 성향을 갖죠. 연준 위원들도 그런 움직임이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연준 위원들의 그 비둘기파적인 연준 위원들은 상당히 비둘기적인 이야기를 할 것이고 또 반대 매파들은 안 좋은 말을 쏟아낸다는 이야기죠. 근데 모든 연준 위원들의 속내를 알 수 있는 게 이제 FOMC 의사록인데 이게 공개가 되기 때문에 이게 좋다면 괜찮은데 그 엔비디아 실적이 만약에 안 좋다면 부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 자, 정리를 해보면 미증시는 CPI로 잘 살렸다. 다만 역사적인 신고가를 경신하기 때문에 약간 주춤하는 그런 상황에서 경기 지표도 안 좋게 나왔고 연준의 매파들도 강한 발언을 쏟아내면서 약간 주춤하는 그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다음 주가 중요한 변곡점이 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와 그 다음 주가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겁니다. 먼저 다음 주에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 자, 미 반도체 기업들이 잘 올라가다가 약간 탄력이 둔화됐어요. AI 붐에 대한 의구심이 품고 있는 거죠. 다만 이제 다음 주에 엔비디아가 잘 살려준다면 좋은데 만약에 못 살려준다면 그 연준 매파들의 발언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약간 퇴색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 흐름을 보면 그 21선 위에서 전고점을 돌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훌쩍 넘어선 상태에서 이제 기간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여기서 추가적인 랠리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건 엔비디아가 키맨이고 만약에 그게 안 나왔을 때 바로 빼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PC 개인 소비 지출까지 보고 가자 이런 공감대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1, 2주 정도 다음 주 그 다음 주 정도는 좁은 이제 박스권 등락이 나온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다만 이제 그때 이후에 그 PC도 잡히면 강한 랠리가 나올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약간 눌러주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은 인플레는 잡히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솔솔 무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 증시는 또 추가적인 랠리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은 잘 올라가는데 우리 시장은 올라갔다 주춤하고 또 오히려 오늘 같은 날은 상당히 좀 강한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여기에는 바이든과 트럼프의 어떤 대통령을 놓고 벌이게 되는 어떤 둘만의 각축전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미국에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금리 인하죠. 자,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바이든은 그동안 정치를 잘했다는 이런 측면이 될 것이고 트럼프 입장에서는 인플레가 올라가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퇴색한다면 당연히 표를 얻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근데 이 두 사람의 정치적인 발언이나 이런 부분이 여기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연준 위원들의 어떤 금리 인하 여기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급기야는 토론하자 하면 트럼프가 바이든은 토론 안 했는데 좋아 그럼 한번 해보자 이런 이제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와 금리 인하를 저지하는 그런 어떤 서로 치고받는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질 텐데
자,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최근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퇴색하면 달러가 강세를 보인단 말이에요.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 당연히 외국인들의 수급이 꼬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외국인들이 5,900억 정도 매도를 했는데 자, 우리 시장은 항상 미국보다 더 늦게 올라가고 미국보다 좀 빨리 빠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증시의 흐름을 우리는 과도하게 좀 반영을 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이랬을 때 이제 항상 나타나는 현상이 뭐가 있냐면 그 코스피가 약세를 보입니다. 자, 코스피는 시장에 올라가는 것을 베팅하는 투자자들이 많아요.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때 강력한 이제 수급이 들어오는 거죠. 근데 그게 퇴색이 되고 지켜보자 이런 쪽으로 전개가 되죠. 그럼 이제 반도체 쪽이나 이쪽이 강하게 치고 못 올라가죠. SK 하이닉스는 잘 치고 올라갔지만 삼성전자는 치고 올라가야 되는 자리에서 못 올라간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죠. 자, 그래서 우리 시장을 통째로 사들어가기에는 아직은 이르다.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자, 그런 자금들은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코스피 쪽에 투자 자금이 코스닥 쪽으로 좀 몰리겠죠. 자, 다만 이제 코스닥 쪽에 자금이 몰리는데 주로 이제 투자자들이 대부분 좋아하는 게 그 반도체예요. 반도체는 보면 까방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김연아가 금메달을 획득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김연아는 뭐 까임 방지권이 있다. 그래서 까방권이 있다 그러는데 반도체도 그런 것 같아요. 반도체가 빠지면 별로예요. 근데 바이오가 빠지면 안 좋아해요. 이런 부분이 반도체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 이런 게 있는데 코스닥에 이제 반도체 관련주를 사야 돼요. 그런데 보니까 반도체 대형주도 안 좋고 또 최근에 잘 올라갔던 그 반도체 옐로우칩들도 약간 버벅거린다는 이야기죠. 물론 이제 이수페타시스는 우주항공 쪽으로 엮이면서 이제 좀 강한 움직임이 나오긴 하는데 그런 움직임이 제한되기 때문에 이제 바이오 투심을 자극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반도체는 끝났냐? 그건 아니고 PCB 쪽 그동안 안 올라갔던 PCB 쪽 그리고 AI 붐에 따른 전력 수요 이것 때문에 뭐 유리기판 관련주나 아니면 전력 반도체 이런 쪽은 이제 여전히 좋습니다. 다만 이쪽은 이제 그 테마 쪽이 전체가 좋은 게 아니라 일부 종목이 위주로 좋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반도체는 대형주를 봐야 되고 대형주는 아직까지 분위기를 살릴 수 있어요. 다만 이제 옐로우 칩들이 쉬어가면서 스몰캡들의 움직임도 안 좋게 만들고 있는데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PCB나 유리기판, 전력 반도체 쪽은 움직임이 좋다. 그럼 이제 이쪽이 안 좋게 되면 2차 전지도 난망하죠. 자, 그랬을 때 움직이는 게 이제 바이오 쪽인데 바이오 쪽이 분위기를 잘 타려고 했는데 분위기를 약간 못 탔습니다. 이제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제 바이오주들도 움직임이 좀 더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바이오 쪽은 제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그럼 이제 앞으로 유망 섹터가 어디가 있냐 이렇게 보면 항상 작년 올해 진행이 됐을 때 주가가 급등이 나왔던 유망 섹터나 유망 테마들을 보면 대부분 미중 간의 패권 전쟁 틈바구니 속에서 그 섹터가 움직인다는 이야기죠. 뭐 보면 반도체 또 2차 전지 또 AI 이쪽 보면 다 미중 간의 패권 전쟁 틈바구니 속에서 중국이 강점을 갖는 쪽을 미국은 압박한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최근에 이제 모든 그 흐름이 어떤 대중국 압박 전략의 일환으로 지금 테마가 형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뉴스에 떴는데 중국이 세계 최초로 첫 드론 항모를 진수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지금 중국은 세 번째 항모를 보유하고 있어요. 자, 근데 해군력에서 중국은 미국을 지금 앞섭니다. 규모 면에서는 앞서는데 기술력에서는 미국이 아직도 앞서고 있어요. 그러나 미국의 아성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됐단 말이죠. 그 항공모함이 있으면 뒷부분에 선미에 보면 이렇게 전투기가 날아가는 이 부분이 있죠. 옛날에는 이렇게 활 모양으로 됐는데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반듯하게 돼서 전자기식 카타펄터로 이렇게 항공모함을 새총 쏘듯이 날립니다. 이렇게. 그런데 그걸 넘어서서 이제 세계 최초의 첫 드론 항모를 네 번째 항모를 진수한다. 이것이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서 미국은 더더욱 중국을 대중국 압박 전략을 거세게 만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보면 모든 이게 미국이 그 천하 유아 독존 이런 세계 최고를 자기 혼자 구가해 보겠다 이런데 중국이 반기를 들고 이제 나서기 때문인데 또 그런 측면도 있거니와 지금 AI 붐이 일어나고 있죠. 자, 왜 AI 붐이 일어날까요?
전 세계가 코로나를 앓으면서 성장률이 곤두박질 쳤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AI나 머신러닝 이런 4차 산업혁명 쪽에 들어갈 겁니다. 그중에서 이제 가장 시장에 두각을 나타내는 게 AI 쪽인데 AI는 중국이 가장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미국이 앞서 나가 것 같지만 원래는 이제 중국이 앞서 나갔고 미국도 지금 중국을 추격하고 앞질러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시체말로 그 중국의 그 공안이 쓰고 있는 선글라스 이건 딱 2초 만에 저 사람이 어떤 예금을 얼마나 했고 또 어떤 집회에 참석했고 이런 부분까지도 다 캐치를 할 수 있는 정도로 합니다. 그래서 AI 쪽에 제어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 미국은 자꾸 AI 투자를 하게 되고 또 시대적으로도 떨어진 곤두박질 친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AI 붐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서 사람이 1000번 삭제라는 것보다는 포크레인 한 방으로 뜨는 게 편하고 효율적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경제학적으로 보면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AI나 머신러닝 이런 게 필수적으로 불가결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서 이제 AI 쪽이 되려면 뭐 열도 나고 그러니까 열도 식혀줘야 되고 또 속도도 빨라져야 되고 그러면서 데이터 센터를 많이 설립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쪽에 데이터 센터에 이제 수많은 전선들이 들어가게 되죠. 전선이 들어가게 되고 또 경기가 좋아지니까 구리 수요가 많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구리가 귀신같이 경기가 좋아지는 걸 안다. 그래서 박사 칭호까지 줬죠. 구리 박사라고. 자, 이럴 정도로 이제 구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죠. 그래서 구리 전선 관련주가 움직였고 그다음에 구리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구리 관련주도 또 움직였습니다. 다음 주에도 구리 관련주들이 움직일 거예요. 그러니까 순환매 흐름을 이제 잘 파악을 해 놓으시면 좋은데 먼저 전선주가 움직였습니다. 그동안 소외됐기 때문에. 그다음에 구리 관련주가 움직였어요. 그리고 메탈 관련주가 움직이고 이런 식으로 움직였는데 이 사이클이 한 두세 번을 반복을 하고 있고 또 다음 주에도 또 이런 수요가 순환매가 나올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또 구리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구리 관련주가 또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와 더불어서 지금 가장 문제가 뭐예요? 성장률을 끌어올리고 대중국 압박 전략을 하기 위해서 AI 붐이 일어났다. 근데 AI 붐을 잘 돌리기 위해서는 전력이 많이 필요한데 그 전력이 부족하다. 근데 그걸 가지고 뭐 전선 이런 걸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에너지원을 이제 해야 되는 그게 뭐예요? 원자력, 태양광. 근데 원자력 쪽은 중국이나 러시아도 강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럽 시장을 얘네들한테 뺏기면 안 되기 때문에 한국과 동맹을 맺어서 원자력 쪽에 드랍을 걸어보자. 이게 이제 미국의 전략이고 또 태양광 쪽도 마찬가지죠. 태양광 쪽도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서 어떤 중국의 시장 침투를 막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철광이나 태양광 쪽도 고율 관세 부과되고 하면서 앞으로 한국이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겠다. 이런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있죠. 이런 쪽들도 앞으로 원자력이나 이런 쪽도 그동안 안 올라갔던 섹터이기 때문에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또 어떤 국제 정세상에서 또 올라갈 수 있는 섹터가 뭐가 있을까요? 자, 한중일 정상회담. 자, 이것 때문에 화장품 관련주들이 움직였습니다. 저도 한 2, 3주 전부터 해서 계속 방송이나 무료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렸어요. 근데 화장품 관련주들이 순환매는 나오는데 잘 안 올라가요. 약간 좀 어렵게 올라갔어요. 보통 보면 이제 화장품 관련주들이 그 전통적인 화장품 3인방이 있단 말이에요. 한국 화장품 제조, 한국 화장품, 코리아나. 얘네들이 먼저 올라가는데 이번에는 이런 패권 전쟁 때문에 그 할 듯 말 듯 이렇게 하죠. 자, 외교장관이 왕위를 만나서 서로 잘해보자, 또 만나서 잘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지금 미중 간의 패권 전쟁 틈바구니 속에서 상당히 우리도 난처한 입장이죠. 왜냐하면 미국하고 중국의 관계가 안 좋아지죠. 미국은 고율 관세를 때리고 중국은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런 으름장을 놓고 있죠. 그러다 보니 이 삼국의 관계가 쉽사리 풀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관련주들이 폭발적인 랠리는 나오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이제 최근에 소외됐던 그 화장품 코스피 화장품 관련주들이 좀 올라왔고 옐로우 칩들이 그 다음에 올라갔던 게 이제 실적 시즌이라 실적 좋은 화장품 관련주들이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이제 화장품 관련주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또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한국 화장품 제조, 한국 화장품 또 코리아나 이 전통적인 화장품 3인방이 올라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찍어드렸는데 그 세 종목이 이제 강력한 퍼포먼스를 보였어요. 약간 눌림목을 줬는데 다음 주에는 이제 그동안 안 올라갔던 그런 종목들이 있죠.
그런 종목들이 움직일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는 시간 관계상 이제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게 그 관련주들을 제가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대신 이제 화장품 관련주들은 이제 선별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또 앞서 나가는 쪽이 우주항공 쪽이라는 이야기죠. 달에는 무한한 자원이 지금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핵융합을 필요로 하는 헬륨이나 이런 부분도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고 이건 감히 원자력이나 이런 게 뽐내지 못할 정도의 어마어마한 양이 내재되어 있다. 그래서 세계 각국이 달 탐사를 노리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이 총공을 쏘아 올리면서 우주항공 쪽에 드랍을 걸고 있어요. 우주 굴기를. 미국은 여기에 가만두지 않겠죠. 그래서 주변국들을 모아서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로 진행을 하고 있고 우리도 우주항공 강국이 되어보자.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도 우주항공청을 개청하고 초소형 위성을 쏘아 올린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인공위성 관련주들도 덩달아서 봐야 됩니다. 다만 이제 우주항공 쪽도 앞으로 이제 강세를 보일 텐데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는데 한중 간 또는 한미일 간의 관계에서 테마가 형성이 될 때 만약에 이제 주말이나 아니면 다음 주 초에 강력한 그 흐름이 나오려면 이제 정상회담이 확정이 돼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그게 확정이 안 되고 또 생각처럼 여의치 않게 지지부진하다면 화장품 관련주들은 이제 약간 매도가 나올 것이고 그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게 히토리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전략을 잘 짜야죠. 화장품 관련주들도 순환매가 나오는데 어떤 종목을 한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정상회담이 여의치 않다면 오히려 화장품은 내리고 히토리가 강해지기 때문에 히토리 관련주를 보자. 우주항공은 이제 추세적인 첨단 산업이기 때문에 계속 움직임이 좋아질 것이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은 어떤 시장의 흐름 그리고 테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만 앞으로 강력한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섹터는 어딜까요? 자, 2차 전지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근데 최근에 반도체 관련주들이 강한 움직임이 나왔어요. 대형주도 옐로칩도. 뭐 소형주들은 바닥에서 뭐 폭발적인 랠리가 나온 종목들이 많은데 자, 그 주도주를 반도체가 가져갈 수 있을까요? 저는 당분간은 좀 바로는 어렵고 시간이 좀 걸린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랬을 때 금리나 기대감이 약간 퇴색을 하고 또 달러가 소폭 이제 강해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됐을 때 어떤 엔비디아나 아니면 PC가 확실히 방향성을 보여주기 전까지는 자금들이 반도체로 집중적으로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자금이 빠져나와서 어디로 갈 것인가? 바이오로 움직일 수 있어요. 바이오는 뭐 금리 인하기에나 아니면 그 성장률이 곤두박질 치는 구간에서도 잘 움직일 수 있으니까 다만 바이오주들이 약간 이제 오늘은 된소리를 좀 맞았죠. HLB가 좀 조정을 받았는데 저도 알테오젠을 지금 한 420%에서 지금 이제 500%를 향해 가고 있고 제시해 드린 이후에 HLB나 또는 삼천당 예약도 했는데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을 겁니다. HLB는 저는 9만 원, 9만 5천, 10만 원, 9만 5천 원, 9만 원 이탈하면 차익 실현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5월이 들어서부터 줄기차게 이야기했던 게 그동안에는 눈 감고 홀딩인데 지금은 안 된다.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하자. 대신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은 9만 원, 5천 원 이탈하면 그냥 전량 차익 실현하시라. 이런 전략을 드려서 체킹을 해봤는데 의외로 대부분의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차익 실현을 좀 해주고 몇 주 남기거나 이렇게 이제 했다고 하는데 그래도 지금 기준으로 보면 더블 이상 뭐 320% 갔다가 이제 눌러줬으니까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항상 주도주는 싼 가격에 매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저는 최근에 이제 그런 전략을 드렸죠. 그래서 5월 달 들어서자마자 첫 거래일부터 무조건 가격을 그렇게 정해드리면서 익절 라인을. 근데 이제 그런 익절하는 자금, 이런 자금을 가지고 앞으로 바닥에서 사야만 마음 놓고 들고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약간 눌러줘도 큰 별탈 없이 충분한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도주는 바닥에서 사서 베팅을 해서 끌고 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보통 이제 바이오가 조정을 받으면 바이오 업종이 전체 조정을 받는 게 일반적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그렇지 못했다는 이야기죠. 오히려 알테오젠이 강한 움직임이 나왔고 나머지 종목들도 덩달아 상승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분명히 반도체나 2차 전지의 절대적인 강세가 완화됐고
이 시장은 보이지 않을 듯 변해갑니다. 제가 이제 군에 막 제대하고 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좀 멋있게 해서 생각해냈던 말이 있는데, 군대를 딱 전역을 하고 나서 딱 보니까 많이 변할 것 같았는데 많이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또 어느 순간 신도시도 들어섰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세상은 변하지 않을 듯 변해가고 변할 듯 크게 변하지 않는다. 이런 이제 좀 멋있는 말을 생각해냈는데, 지금 시기에도 그게 적용이 된다는 거죠. 주도주는요, 바뀌지 않을 듯 바뀌어가고 또 한번 바뀌게 되면 그쪽으로만 강력한 퍼포먼스를 보입니다. 반도체도 그렇고 2차 전지도 그랬어요. 바이오도 마찬가지죠. 분명히 일부 종목이 바이오가 안 좋으면 그 업종 섹터가 전체로 안 좋아지는데 오히려 반사이익이었는 거죠. 분명히 시장은 올라간다, 금리 인하로. 그럼 이제 시장을 쳐올려야 되는데 옐로칩들, 반도체 난망하다는 이야기죠. 2차 전지도 시간이 걸려요. 그러다 보면 바이오가 끌고 올라가야 되죠. 근데 그 공백을 이제 해줄 수 있는 게 뭡니까? 알테오제니도. 알테오제는 이제 세 가지 재료 때문에 올라가요. 보통 이제 우리가 바이오주들이 올라갈 때 그 기술 이전을 하거나 아니면 신약을 개발해서 블록버스터급 신약을 만들어내는 이 두 가지가 돼야 되는데, 요 표에 보시다시피 신약 후보 물질을 개발해서 전임상, 임상, 1상, 2상, 3상 신약을 시판하고 요거까지 엄청난 시간이 걸린다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HLB 같은 종목은 그런 종목이었죠. 그렇지만 알테오제는 그 임상을 다 진행하는 게 아니라 기술 수출을 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 머크의 매각 기대감도 있었죠. 그래서 매각 기대감이나 또는 파이프라인이 좋기 때문에 머크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글로벌 빅파마한테도 기술 이전을 한다, 이런 기대감이 형성이 되면서 이제 몸집이 커졌단 말이에요, 시총. 그러다 보니까 MSCI 지수 편입을 했죠. 그럼 이제 정당성이 부여가 된 거죠. 그래서 HLB나 이런 걸 노렸던 자금들이 이쪽으로 몰리면서 올라갈 수 있다 그랬는데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그 HLB의 그 조정에 대해서 이제 한 말씀 드리자면 리보세라닉 그리고 칼렌리주맙, 요게 이제 간암 적응증의 1차 치료제로 승인이 됐고 중국에서 미국에도 이제 FDA 승인을 해달라고 했는데 FDA에서는 어제 밤까지 했는데 그걸 승인을 안 하고 보완 요구서를 보냈어요. 그래서 보완 요구 소환을 보는데 그게 CRL이라는 거죠. 이제 이걸 수령했는데 그 중국의 항서제약이 그 칼렘리주맙 제조 공정에서 뭔가 문제가 있고 백인 대상으로 임상한 게 좀 미흡하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FDA 보관 요구를 받았다는 이야기죠. 자, 지금 당장은 HLB가 조정을 받지만 예전에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 유한양행도 급락이 나오고 하루 이틀 지나면 바이오 투심은 살아났고 또 유한양행도 시간을 거치면서 그 급락했던 그 시기까지 더 이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뭐 좋아지고 다음 주에는 풀릴 걸로 보여지는데, 근데 FDA 보고한 요구를 받은 신약의 92% 정도는 결국 허가를 했다는 이야기죠. 그럼 왜 충분히 가능한데 리보세라닙에 대해서 왜 안 했을까? 이렇게 보면 이것도 또한 대중국 압박 전략의 일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그 생물보안법을 발효를 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어떤 대중국 바이오 굵기에 대해서 약간 저해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는데, 이번에 그 중국의 신약이 뭐 허가되는 경우도 어쩌다가 있는데 지금은 상당히 좀 미국과 중국 간의 대립이 좀 첨예하게 진행이 되죠. 남중국해 그리고 대만 문제를 기준으로 해서, 그리고 이제 바이든이 이렇게 대만 문제나 대중국 압박 전략에 강도 높게 나오는 것은 일단 그 표를 얻기 위한 그런 흐름으로도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미국인의 한 70~80% 이상은 70~80% 이상은 중국인들을 기본적으로 좀 싫어하죠. 뭐 중국인도 마찬가지겠지만 세계 최고다 내가, 이런 이제 자존심이 걸린 문제고, 그래서 미국인들의 어떤 표심을 자극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오면서 하필 그때 이제 조정을 받았고, 그러나 또 이게 다음 주에는 또 좋아지는 흐름이 나오겠죠. 그리고 그 반사 이익을 알테오젠이나 기타 바이오주들이 움직임일 수 있다. 그래서 요점은 대중국 압박 전략 때문에 약간은 조정을 받았는데 92%는
다시 신약 신청하면 하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좀 해결해 줄 것이다.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어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투자자들에게 5월 달부터 시작해서 계속 차익 실현을 해야 된다. 안 되면 다 차익 실현하시라. 근데 어제도 이게 신약이 허가돼도 전해들이 빨리 안 올리는 것을 보면 지금 미중 관계가 좀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안 올리는 거니까 이럴 때는 설령 신약이 허가된다 하더라도 안 올라가고 오히려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이제 이런 말씀 드렸는데 좀 하락이 좀 깊었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움직임 때문이고 그럼 이제 그런 움직임이 바이오 투심을 오히려 자극해서 알테오젠이나 이건 전고점을 돌파하고 증권사에서 30만 원까지도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었죠. 그런 움직임이 앞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저건 신약을 내가 개발해서 상용화를 시키겠다. 이 야심찬 계획에 약간 저지가 당했던 것이고 알테오젠이나 이런 종목은 굳이 그런 리스크가 없다는 이야기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앞으로 바이오주들은 그런 쪽으로 많이 흘러간다는 거죠. 물론 신약을 개발해서 일정이 아주 가까워지지 않는 그런 뭐 코스피에서는 유한양행이나 한올바이오파마나 한미약품 또는 뭐 SK바이오팜 또 셀트리온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종목들이 대안주로 각광을 받겠죠. 그동안 뭐 우리 밸류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반도체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였는데 그런데 이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바이오주들의 움직임을 우리가 잘 봐야 된다. 근데 저는 이번에 다음 주에 이제 HLB가 딱 팔리기만 한다면 다음 주에 살짝만 반등이 나온다면 이제 바이오 쪽으로 우르르 올라갈 걸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아직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코스닥 150의 바이오 기업들이 앞으로 하반기 때는 폭발적인 랠리가 나온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당장 임상 종양학회도 5월부터 6월 초까지 진행이 되고 줄줄이 학회가 대기를 하고 있고 대안이 없잖아요. 그리고 안 오른 종목들 있잖아요. 물론 알테오젠은 많이 뭐 저도 제시해드린 이후에 420%까지 올라갔다 지금 한 400% 정도 수익률이 되는데 뭐 더 올라가겠죠. 근데 부담스럽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알테오젠이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바닥권에서 베팅을 해야 되는데 분명히 코스닥의 150 종목에서는 그런 움직임이 많이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도주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바이오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바통을 이어받아서 반도체도 또 올라가겠죠. 반도체는 일부 종목은 여전히 강하니까요. 그리고 이제 2차 전지는 좀 시차를 두면서 올라가겠죠. 그래서 테마나 주도주를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주식을 하다 보면 이런 이제 다음 주 이벤트가 있는데 이건 시간 관계상 제가 좀 해드릴 수가 없을 것 같고 이건 다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뭐 AI 관련주들 좀 보자. 또 한미일 정상회담 때문에 화장품 관련주를 보자. 효성중공업은 저는 이것 때문에 사업 분할 때문에 하는 건 아니었는데 사업 분할 때문에 좀 급등이 나왔는데 다음 주에는 뭐 이렇게 아주 좋은 이벤트가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섹터로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장은 복잡다단하게 움직이고 우리가 100% 시장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신이 되기 위해서 매일매일 불멸의 밤을 보내고 있고 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시장이 안 좋아도 무조건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있더라는 이야기죠. 제가 그걸 해보니까 실전에서 해보니까 요 투트랙 전략, 매일 먹고 크게 한 방 먹자. 요 방법을 이용하면 아주 좋더라. 그래서 이제 저희는 HLB를 요만큼 올라갔던 걸 차익실을 많이 대부분 이렇게 하고 또 알테오젠은 끌고 올라가고 잘 못 가는 것은 적당히 차익실은 또 잘 올라가는 것은 1000% 목표 수익률을 향해 쫓아가고 이런 건데 이건 이제 주도주를 집중을 해서 투자를 해야 돼요. 바닥에서 사야 돼요. 바닥에서 사기 때문에 폭발적인 랠리가 나오고 베팅을 하기 때문에 돈을 크게 벌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바로바로 움직이는 걸 좋아한단 말이죠.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오늘 사서 뭘 올라가는 거 이거 좋아합니다. 이거 싫어하는 분은 단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슈와 재료를 머금은 그런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데 저는 증권사 리포트처럼 방정하는 양식으로 이제 이런 시황이나 테마 섹터 그리고 종목을 이제 제시해 드려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좀 천천히 올라간 것 같지만 올라가면 폭발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어느 하나로 고집하지 않아요. 저는 만약에 제가 이제
고기에 김치를 좋아하는데 소고기에 김치 먹으면 한 100날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일관성이 있지만 저는 주식은 전혀 편식을 안 합니다. 제가 먹는 것은 먹는 것만 먹거든요. 근데 편식을 안 하는데 주식을 편식을 안 해요. 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금가격 올라가면 금 관련주를 하고 또 반도체나 유리기판 관련주가 움직이면 또 그런 종목을 하고 또 대한전선 같은 건 찬스가 오면 또 대원전선 같은 건 찬스가 오면 몇 번이고 해드리고 또 그 순환매 흐름에 따라서 뭐 이구산업이나 대창이나 이런 종목들도 해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4월달 한 달을 이제 평균을 내봤습니다. 뭐 두 번, 세 번 KBI 메탈 같은 경우에는 뭐 90%, 100% 넘게 이제 두 번도 해드렸고 대원전선도 두 번 해드렸는데 이런 이제 움직임을 해서 첫 번째 종목은 18, 두 번째 종목은 21, 세 번째 종목은 무려 34%나 나왔어요. 그러니까 일평균 수익률이 30일 동안에 세 번째 종목만 무조건 공략한다고 봤을 때 일평균 34%가 나오죠. 그건 이제 폭발적인 랠리가 나오죠. 그래서 제가 하루에 5%만 꾸준히 먹어보자 하는데 매일 5%만 정확하게 먹을 수는 없겠죠. 어떤 날은 먹는 날도 있고 어떤 날은 못 먹는 날도 있겠죠. 그러나 평균적으로 이렇게 34% 이런 또는 18% 이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3분의 1, 4분의 1만 수익을 낸다면 얼마예요? 하루에 5%만 꾸준히 내면 한 달이면 더블 시세입니다. 계좌를 더블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에 대해서 저는 제가 수많은 검증을 해봤는데 주도주를 베팅을 해서 크게 먹고 이런 이슈와 재료를 먹은 종목을 바닥에서 사면 아주 좋더라. 그래서 5월 달도 4월 달보다는 조금 덜이지만 또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상승 초기 때문에 폭발적인 랠리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 이번 주로 이제 움직임이 나왔는데 최근에 보면 종목들이 모든 종목들이 다 올라오고 이런 흐름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했던 것들 보면 뷰티스킨이나 화장품주가 움직이니까 한국 화장품 제조도 마찬가지고 또 성호전자 같은 이런 종목들도 바닥권에서 이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 그리고 이제 이게 50주에서 오늘장 공략주인데 여기 보면 이제 대창, 비추로테크, 이구산업인데 이게 첫 번째 종목이에요. 좀 안정적인 종목이죠.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약간 수급이 붙어 있는 비추로테크. 세 번째 종목은 구리 가격 올라가니까 무조건 이구산업을 가야 된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몇 번에 걸쳐서 해드렸는데 며칠 만에 한 20%. 그리고 비추로테크는 당일도 한 15% 올라갔죠. 그리고 이구산업은 몇 번 해드렸는데 바닥에서 한 건 더블 이상 나왔고 최근에도 한 4번 정도 해드렸는데 다음 주에도 폭발적인 랠리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스타일 뭐랄게 하나만 하자는 거죠. 태성은 한 28% 올라갔고 캠트로닉스나 이런 종목도 올라갔죠. 근데 이제 이 수익률이 아까 세 번째 종목은 30 몇 %가 나올 수 있는 게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면 보시면 이수페타시스는 제가 눈 감고 홀딩하라고 했는데 어제 짱대 양봉이 나오면서 최근에 급등이 나왔고 이게 좀 끌고 올라가면 YC처럼 200%도 넘고 대원전선은 두 번 해드렸는데 다이렉트로 한 며칠 만에 더블 이상 올라갔단 말이죠. 그래서 한 1, 2분만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원전선 끝나면 또 바닥에서 있는 걸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한전선 이런 것들로 해드리고 또 KBI 메탈 같은 것들은 바닥에서 사서 한 2번 해드렸는데 상한가도 나오고 연속 급등이 나와서 이렇게 우리 시청자분들이 바닥권에서 시작하는 것들을 하면 정말로 주식은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시장을 100% 이길 수는 없다. 다만 유연하게 주도주는 바닥에서 베팅해서 크게 끌고 가고 또 매일 그 이슈와 재료를 먹으면 종목을 상승 초기에서 공략하면 잘하면 더블 이상도 금방 나오는 것이고 또 하루에 한 10%, 15% 이런 것들은 금방 잘 수익을 낼 수 있는 장이기 때문에 딱 경계해야 될 건 그거 하나입니다. 고집하지 말자. 내가 이 종목을 사서 이 종목과 결혼하지 말자. 그리고 편식하지 말고 시장의 흐름 따라서 이게 움직일 때는 미리 선취매를 통해서 매수하고 급등이 나오면 남들이 열광할 때 팔아주고 이런 시장을 반발짝만 앞서 나간다면 시청자분들의 계좌가 크게 불려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